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오늘 시장이 장중에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였습니다. 급락으로 출발했던 시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를 제외하곤 상승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시작은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심했던 장세였습니다.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로 인해서 급락으로 출발한 시장이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의 낙폭을 일제히 축소했습니다. 오늘 장 막판 들어서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13%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18%, S&P 500이 0.11% 오르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다소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섹터 안에서도 엇갈리면서 혼재가 돼 있는 모습이고요. 좀 어지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M7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오늘 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1분기 인도량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오늘 5% 넘게 급락이 나온 테슬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올라주는 모습 1%대 상승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입니다. 한편 반도체 섹터는 이 안에서 흐름이 조금 엇갈렸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 가까이 올랐고요. AMD와 인텔도 각각 3%와 4%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융주 안에서도 흐름 엇갈렸고요. 헬스케어도 일라이릴리를 비롯한 시총이 다소 큰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유가가 급등했고 에너지 섹터는 초록불을 켜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방향을 확인하셨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건 유가의 급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일단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트리거가 됐던 건 어제 있었던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이었고요. 이란과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Iran has been essentially decimated. The hard part is done, so it should be easy. And in any event, when this conflict is over, the strait will open up naturally. It'll just open up naturally. They're going to want to be able to sell oil because that's all they have to try and rebuild. It will resume the flowing and the gas prices will rapidly come back down. Stock prices will rapidly go back up. They haven't come down very much, frankly. Thanks to the progress we've made, I can say tonight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In the meantime, discussions are ongoing.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They're all dead.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because it would not give them even a small chance of survival or rebuilding. But we could hit it, and it would be gone,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ould do about it.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Their radar is 100% annihilated. We are unstoppable as a military force.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에 있었던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보셨다시피 이란을 석계시대로 되돌릴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2, 3주 내 이란에 대해서 추가 공격을 계획하겠다면서 강공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에 오늘 시장이 출발할 때 급락세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유가도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좀 시장이 크게 변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낙폭이 축소될 수 있었던 트리거는 이란 국영TV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협의를 통해서 호르무즈 통항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을 작성 중이라면서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시장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관리에 들어가는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가능성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였고요. 해협이 봉쇄될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부 후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반응도 좀 크게 나왔습니다. WTI가 급등하고 있다가 장중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지수가 옆에 표에서 보듯이지 낙폭을 좀 빠르게 축소해 갔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유가는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WTI가 무려 11%가 넘게 오르면서 111달러를 돌파했고요. 브렌트유도 7% 넘게 올랐습니다. 108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무려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11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의 마감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장중에 유가가 완화되는 흐름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막판에는 일부 지수가 상승 반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일단 반도체 섹터에서 좀 강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시장을 지지해주는 힘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상승했고 인텔과 AMD도 각각 크게 올랐죠. 그리고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20만 2천 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지표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하방을 지지해줬고요. 이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시장은 일종의 내성이 생긴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시장은 급락하는 대신에 버티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펀드스트레이트의 애널리스트인 마크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추가 저점의 가능성은 낮고 현재 시장은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과도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가가 급등했지만 시장의 급락은 나오지 않았고요. 낙폭도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면서 일부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방의 경직성을 확인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호르무즈 기대가 시장을 살렸고요. 고유가는 상승폭을 다소 제한하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앞서 히트맵을 통해 보셨다시피 오늘 테슬라의 급락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개별 종목적인 이슈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판매 부진과 재고 부담 우려가 겹치면서 투심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한번 살펴보셨고요. 종목별 이슈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으로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굉장히 급락하면서 나스닥의 상승폭을 가로막았었죠. 1분기 인도량이요. 35만 8천여 대로 예상치 37만 2천 대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소식이죠. 문제는요, 이 생산 대수는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생산은 많이 했지만 인도량이 적다. 쉽게 말해서 남는 재고가 늘어났다는 거죠.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는 이만한 악재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테슬라의 주가 5% 이상 하락했고요.
아마존은 이란 관련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바레인에 위치한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존도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 이상 간만에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음성과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이 개발자용 AI 모델 3가지를 새롭게 선보인 이 MS인데요. 특히나 음성 전사라고 하죠. 음성을 받아 쓰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챗GPT랑 제미나이를 제치고 오류율이 가장 낮았다고 전해지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3월 달만 하더라도 좀 지정학적인 뉴스에 따라서 M7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4월부터는 이 시장에 다시금 개별 이슈들이 반영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M7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 전일 아일랜드 공장 재매입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인텔, 이날도 거의 5% 이상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이 주가 상승을 이어간 거죠. 새로운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AI 칩 스타트업 삼바노바를 우리 돈으로 200억 원, 1,500만 달러의 이 추가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소식이 상당히 투자자들에게는 인텔이 재무적으로 좀 굉장히 회복세에 접어들었구나라고 해석하게 만들었고요. 덕분에 오늘 추가 상승에 성공했던 인텔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은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ASML이 2.24%, 램 리서치가 1.61%, 전반적으로 유일하게 장비주들만이 반도체 단대에서 하락불을 켰었는데요. 이 미국의 의원들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이게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이런 동맹국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오늘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졌는데 AI 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장비주들은 규제 리스크에 약세를 보인 하루였구나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제너럴 모터스는 3%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었다는 소식이 굉장한 타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종전에 테슬라의 이야기와도 좀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죠. 유가가 워낙 올랐다 보니까 매크로적으로도 소비가 위축되고 이게 자동차 실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작용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스타가 13%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위성 통신 기업인데요. 아마존이 현재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 넥스트 디케이드 7%에 가까운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LNG 수출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다시 한번 보였는데요. 역시나 좀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LNG 공급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좀 국제유가를 진정시킬 만한 소식이 있었지 않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국제유가가요, 전일 대비 11%나 증가하면서 배럴당 11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우선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한 실망감에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이란과 오만이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장중에 전해지면서 이 지수를 약간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다만 유가 자체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이 시장이 마냥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양옆을 지배하고 있는 두 국가가 같이 톨게이트를 만든다는 건데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공공재 성격이 강했었죠. 여기에 앞으로는 통행료가 거친다. 톨게이트화가 된다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원달러 환율도 이 소식에 여전히 1,51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 중이고요. 크게 진정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역시나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죠.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란과 오만이 다시 한번 이 호르무즈 해협의
돈을 영구적으로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단기적으로 이 해협 통행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에 약간의 반등세를 보였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 상황 뉴욕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정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이 수주간 이어질 거라고 밝히면서 코스피는 물론이고 오늘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 막판에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증시가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을까요? 예, 지금 시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전쟁 헤드라인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투자자들이 펀더멘털보다는 뉴스 흐름에 따라 즉각적으로 포지션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2에서 3주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됐었죠. 실제로 개장 직후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넘게 빠지고 나스닥도 2% 넘게 밀리는 등 강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중 분위기가 또 급변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숏커버링으로 이어졌고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결국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치가 사실상 통행 통제 및 비용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대점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는 금리 경로 불확실성까지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심지어 안전자산까지 같이 흔들리는 크로스 에셋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뢰 부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에 가깝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시장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없는 검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등했다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시 불안해져서 매도하는 되돌림 장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수가 어디로 간다기보다 당분간은 하루에도 방향이 몇 번씩 바뀌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 헤드라인에 따른 롤러코스터 장세 당분간은 좀 계속되겠군요. 한편 이런 전쟁 장기화로 경제 전망이 불과 2주 전보다 크게 악화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네, 지금 흐름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기 현지 휘발유 가격이 이미 개럴당 4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도 비용 부담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되는 전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경제학자들도 전망을 빠르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성장률이 2% 초반을 예상했지만 지금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를 낮추고 있고 근원 물가 전망은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도 15% 수준에서 50%에 근접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최근 소매 판매나 고용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고 제조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도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지 못하는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언제 끝날지가 관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거나 에너지 공급 차질이 심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전쟁이 빠르게 진정되면 물가 압력도 완화되면서 일시적 충격으로 끝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역시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번 조치의 성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수입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EU, 일본 등 협정 대역 대상국에는 관세가 최대 15%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겉으로는 관세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산업 정책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이걸 전제로 보면 한국 기업 역량은 전면 타격이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CDMO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탁 생산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유한, 양행, 종군당 같은 완제 의약품 수출 기업들은 관세가 15%로 제한되더라도 가격 경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있는 기업일수록 마진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원료 의약품 업체인데요. ST팜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타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은 정부와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 원료 업체는 그런 협상력이 부족해 비용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망과 가격 영향입니다. 관세가 붙으면 제약사들은 비용을 흡수하거나 약가 인상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상승이나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생산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 관세로 선별적인 타격을 받게 될 한국 기업들의 귀추도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112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What's No 5 출발합니다. 이럴 거면 대체 어제 그렇게 왜 예고를 했었던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어제 아시아 시장이 급락했었죠. 다만 오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제법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유가는 계속해서 이상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장중에 낙폭을 일부 되돌리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락 출발의 발단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한 실망감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향후 2, 3주 내에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경고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작전이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구체적인 철수 일정이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로 인해 WTI 5월물은 배럴당 110달러 이상, 브렌트유도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 밤사이 장중에 이란의 외무차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하기 위한 협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다소 개선됐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해협 봉쇄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증시가 하락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재였던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를 걷는 톨게이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고용지표도 나왔었죠. 이 미국의 고용시장 겉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좀 탄탄한데요. 사실 뚜껑을 좀 열어보자면 AI로 인한 칼바람이 불면서 다시 한번 좀 경고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미국 테크 업계에서의 감원, 이 사람을 자르는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겉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AI라는 새로운 변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으로 2일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2천 건으로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서는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테크 부문에 대한 전망은 어둡습니다.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미국 기술 업종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챌린저 감원 계획에 따르면 3월 들어서 테크 분야의 감원은 전년 대비 24%나 급증한 8,700여 건, 이 1분기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해고 사유 4건 중 1건이 AI 도입과 관련됐을 만큼 화이트 칼라 일자리에 대한 AI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났죠. 드디어 좀 미 증시가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어제 아시아 증시가 급락한 반면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좀 방어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바로 리서치 기관 펀드스트레스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만 5% 넘게 빠지면서 2022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던 뉴욕 증시,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닥 다지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펀드스트렛의 마크 뉴턴 애널리스트는 최근 이틀간의 반등이 단순한 쇼 커버링이 아니라고 진단했는데요. 비록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변동성이 여전하지만 주요 지수들이 전저점 아래로 추가 하락하면서 신저점을 경신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증거로 제시됐는데요. 유럽 지수가 이번 달 대규모 반등을 시작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뉴턴은 당장은 정고점 회복을 기대하기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조언했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 있는 만큼 성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섹터 이야기로 시선을 조금 좁혀볼까요? 계속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밤 사이에는 블루아울에게 있어서 또다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들어왔고요. 재무부는 관련 규제 당국을 소집해놓고 긴급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그간 회복세를 보였었던 사모신용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발단은 대형 운용사 블루아울의 주력 펀드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환매 요청이었는데요. 특정 펀드의 최대 41%의 어마어마한 환매 신청이 몰리자 블루아울이 자산 보호를 위해서 인출한도를 5%로 전격 제한했습니다. AI 확산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타격 우려와 합병 무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미국 재무부도 규제 당국을 소집했는데요. 재무부가 현재 특히 경계하는 건 아폴로나 KKR과 같은 사모펀드가 보험사들까지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최근 잇따른 기업 파산과 환매 중단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지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인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장중 RS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블루아울 캐피털스의 주가는 한때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히트맵에서 유독 빨간불이 강하게 켜졌었던 부분, 바로 테슬라였죠. 장중 그리고 장 마감 직후까지도 5% 이상의 급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동안 프랑스에서도 판매량이 좋았다고 전해졌었고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개선된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1분기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은 35만 8천여 대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대비 성장하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36만 6천 대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5만 대나 더 많았다는 점인데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쌓이면서 향후 대대적인 할인 공세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의 부진도 뼈아팠는데요. 배터리 저장 장치 설치량이 지난 분기 대비 약 40%나 급감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과거엔 유가 급등이 전기차의 수혜로 이어졌지만 이번엔 이란 전쟁 위기와 보조금의 중단 여파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고요.
이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대감만으로 버티기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판매 부진 그리고 재고 부담이 현재로서는 너무 무겁다는 평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앞으로 톨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거기에 더해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도 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먼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참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M7 종목도 그렇고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는 받쳐줬고요. 테슬라의 급락세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집중해서 보셨어요? 네, 일단 저는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이든 인공지능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스페이스 X의 상장, 네. 그게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건 앨런 머스크가 낳은 두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장남에 비해서 차남이 훨씬 더 빛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장남은 자연스럽게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이 늘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차로서의 피지컬 AI의 역할을 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전부 다 받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그냥 차남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네. 그냥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봐야지 계속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에 주목을 하거나 지금도 뭔가를 끈앞으로를 찾으려는 노력은 헛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도 그렇게 갈리는 거고 매도 의견도 많고 HSBC에서는 $100짜리 목표 주가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쩔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보여드린 게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언급량보다 스페이스에 대한 언급량이 앨런 머스크 X의 빅데이터로 분석이 되어서 나온 게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이미 앨런 머스크가 X에서 언급하는 양이 스페이스 X가 테슬라를 훨씬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게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거 많잖아요. 테슬라에 올인하고 온 가족이 해외여행 다니는 스토리 이런 걸로 뜬 거 많은데 그게 제발 컨셉이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짝 예고를 해드리면 스페이스X 이야기 나눠보긴 할 텐데 일단 테슬라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단은 이런 스페이스X의 영향은 좀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르테미스2가 발사 성공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따 나오겠지만 발사되는 과정에서 스페이스 X라는 민간 기업의 영향력이 네. 많이 확대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걸 지금 이따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네, 흥미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껴두겠습니다. 흥미로운 얘기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눠볼 이야기는 게이밍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AMD의 점유율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게이밍 시장에서의 약진으로 AMD가 인텔과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키워드 AMD 스팀 점유율 확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이것도 오늘 다 재밌는 내용인데 재밌다는 네. 내용이 이야기거리가 많은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남자분들이 게임에 엄청 관심이 많고 뭐 여자분들도 게임을 즐기지만 우리가 뭐 밈이나 꽁트에서 대부분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형성되잖아요. 남편이 몰래 아내 몰래 게임이 돌아가는 PC라던가 네. 뭐 그 게임기 사양을 맞추기 위해서 뭐 변기에 숨겨놨던 비상금을 꺼내가지고 용산 전자상가에 갔다가 나중에 네. 들켜서 뭐 등짝 스매시 맞는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HBM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범용 D램이라던가 뭐 GPU, CPU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용산 전자상가에 뭐 그 칩들이 엄청나게 비싸져서 컴퓨터 한 대 맞추려면은 예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게임을 즐기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이런 보고서 쓰고 이 정도 사양보다는 훨씬 좋은 사양의 그렇겠죠. 컴퓨터를 맞춰야 돼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인텔이라던가 뭐 저기 엔비디아, AMD 요런 그 칩들이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AMD는 사실 예전부터 만년 2인자예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텔의 CPU가 주름잡던 시절에도 인텔의 CPU에 의해서 AMD가 2위였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결국 GPU가 2등이었는데 결국 게임 시장으로 물러났다가 지금 화려하게 이렇게 복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인텔을 완전 눌러버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뭐 펄어비스도 최근에 붉은 사막 출시했지만 스팀에 뭐 붉은 사막을 출시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팀이라는 게 플랫폼인데 거기 PC 게임들이 다 모여 있고 네. 연쇄 할인마라는 저 별명이 붙은 플랫폼이에요. 연쇄 할인마요? 예, 연쇄 할인마. 네네. 할인을 너무 많이 해서 네. 그 청소년들이 맨날 전전긍긍하다가 연쇄 할인되는 그 시점에 네. 많이 구매를 하죠. 여러 게임을.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스팀에 올려놓은 게임의 어떤 순위 그리고 그런 거기에 평들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그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이죠. 게임의 명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설문조사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너 게임을 구입했는데 너가 그 게임을 구입하면서 쓰는 컴퓨터의 사양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답변한 결과가 넌 CPU를 못 쓰는데 그리고 CPU가 어느 정도 사양이야? GPU는 뭘 쓰고 어떤 정도 사양이야?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들이죠. 근데 지금 CPU 시장 보니까 AMD의 점유율은 증가를 했는데 인텔의 점유율은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55.82 대 44.17이에요. 인텔이 55.82 그리고 AMD가 44.17로 인텔의 CPU의 점유율이 아직도 앞서고 있지만 증가 감소냐를 따져봤을 때 2월달, 3월달 대비 AMD는 1.22% 증가했고 인텔의 CPU 1.22%를 갖고 온 거죠, AMD가. 여기서도 이제 2인자죠. GPU에서도 2인자입니다. 사실 만년 2인자의 서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AMD는 이 GPU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72.83, AMD가 10.61로 엄청난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점유율 부분이죠. 2월 달에 엔비디아의 GPU 점유율이 84.68이었는데 거의 10%가량 날라갔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그 날라간 걸 누가 가져갔냐? AMD가 8% 정도 가져갔고요. 인텔도 GPU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인텔도 GPU가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점유율이 깎인 거를 AMD와 인텔이 가져간 모습. 네. 그러니까 어쨌든 CPU, GPU 시장에서 전부 AMD는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스팀 플랫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그래서 AMD가 만년 2인자지만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게임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도 AMD가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AMD의 어떤 분전, 리사수 언니의 어떤 그 위상 올라가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AMD가 CPU, GPU 모두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인텔, 엔비디아를 좀 동시에 압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의 하드웨어 설문조사 결과가 AMD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시그널 받을 종목을 좀 바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네. AMD가 이제 약간 2인자의 그 서름이라고 했잖아요. 뭐 네. 삼성전자가 2인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2인자인 부분이 여럿 있잖아요. HBM에서도 지금 선점을 뺏겨서 2인자로서 다시 1인자를 탈환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확실히 인정을 하셔야죠. TSMC에 비해서 점유율이 너무나 떨어지니까. 어쨌든 그래도 2인자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TSMC를 파운드리에서 한번 추격해 볼 수 있는 네. 나노 공정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진 업체.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기대를 해보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지수에 대한 압박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AMD의 약진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2인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장에는 삼성전자의 굿 시그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엔 앞서서 살짝 예고해드렸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우주산업 쪽으로 눈을 돌려볼 텐데요. 나사의 계획이 바뀌면서 주도권이 이동을 하는 흐름입니다. 보잉이라는 달이 지고 스페이스X라는 새로운 달이 떠오르고 있네요. 오늘의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사가 달 착륙 계획을 수정했다는 이야기로 오늘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군요. 예, 그 어저께 미스터 마켓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주식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9.11 테러도 예측을 했고 지금 어제도 보시면 방산주가 종전 기대감이었다면 왜 방산주가 그렇게 급등을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아르테미스2 발사 성공에다가 네. 트럼프가 종전 기대감에 대한 발언을 안 할 것일까지 모두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LG 넥슨이 상한가를 간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제 발언 이후에도 결국에 방산주는 계속 강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방산이 우주항공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방산의 주역이었던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만이 결국에 지금 이 발사된 오리온의 추진체와 네. 출력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수였던 거죠. 방산을 투자하면 트럼프가 안 좋은 말을 종전 기대감에 대해서 긍정의 말을 하든 부정의 말을 하든 방산은 그냥 좋았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보다 방산의 무게가 있었던 거 얘기를 드렸고 그 앵커님도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막 그 어떤 청소년기 시절이나 초등학교 시절에 막 그 한때 막 엄청 깊어지지 않나요? 그런 시기가 있지 않나요? 좀 있죠. 네. 그러면서 뭐 그때 뭐 저보다는 한참 세대가 아래일 것 같지만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뭐 어떤가요?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경쟁했는데 뭐 너 닐 암스트롱이 진짜인 줄 알지? 아니야 이러면서 그 싸움 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네, 뭐 음모론이랄까요? 루머 음모론 같은 게 엄청 있죠. 많잖아요. 네, 네. 뭐 닐 암스트롱이 저기 달을 안 갔는데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다. 네. 왜 국기가 왜 펄럭이고 있냐 공기가 없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달을 착륙했는데 달에서 지구는 어떻게 돌아왔냐? 네. 그럼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한 명 있어요. 네, 네. 누가 그걸 반박을 하면은 막 싸우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래도 생산적인 어떤 싸움인 것 같았거든요. 되게 탐구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그거를 완벽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물론 이번에는 유인이긴 한데 달에 착륙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음모론 주장하는 애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난데 40년 만에 왜 이걸 했으면 지금 왜 이렇게 못 가는 거냐. 그때 그렇게 6번이나 발을 밟아놓고 달을. 네네. 근데 왜 지금 달 근처도 못 가고 있냐 이거죠. 40-50년 동안 기술력이 그렇게 발전이 못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어저께 성공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 달 뒷표면을 사진을 찍고 온다고 하죠. 최초로. 그리고 이제 2028년도쯤 되면은 이제 달 착륙. 다시 한번 저기 수행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잉과 네. 로키드 마틴과 스페이스X예요. 근데 이게 보잉 SLS 로켓이 이제 데리고 간 다음에 앞에 귀여운 어떤 조개 모양의 조그만 그 4명이 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오리온이라고 로키드 마틴이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스페이스X는 왜 나왔냐?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2028년 이후에 이제 네. 이번엔 달 궤도만 돌고 오는 거고 2명만, 4명 중에 이제 2명만 다음에 세 번째 발사 때부터 달 착륙을 시도할 거예요. 닐 암스트롱처럼 밟을 건데 네네. 달 착륙을 시켜주는 달 착륙선 있죠. 네. 그게 이제 세 번째는 스페이스X가 하고 아, 네 번째는 아마존의 그 블루 오리진이에요. 아, 네. 아마존 거 아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예전에 네네. 회장이 만든. 그런데 여기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역할을 스페이스X가 더 할 거를 두 번째 역할부터 굉장히 많이 더 부여를 받으면서 보잉의 위상이 줄어들었어요. 아. 뭐냐면 보잉 SLS라는 로켓이 이 달 궤도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탐사를 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보잉 SLS는 그냥 지구 궤도 밖까지 미는 역할만 하고 달 궤도에서 밀어내는 역할은 지구 궤도로부터 달 궤도까지 밀어내는 역할을 스페이스 X에다가 많이 옮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게 그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도 한 것도 있지만 네. 그 냉전 시대 했을 때는 나사가 주도를 하는 게임이었고 네. 지금은 나사에서 많이 민간 주도 기업으로 넘어가는 게임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거기서 스페이스X가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스페이스X IPO 절차까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테슬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부분이 성공하고 나게 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달 착륙선의 역할은 굉장히 중심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의 목적은 달 네. 착륙이거든요. 이번 두 번째의 목적은 달 궤도를 돌면서 뒷표면을 사진을 찍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앞으로 가면 갈수록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도 스페이스X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네.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스타쉽이 네. 중간 핵심 추진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잉의 입지가 축소되고 스페이스X의 역할이 좀 확대되는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 얘기까지 해야죠. 그렇죠. 에코스타 사실은 스페이스X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비상장이니까 네. 에코스타라는 종목이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거든요. 이 에코스타는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3%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군요. 네, 에코스타가 주파수 사용권을 판매하면서 111억 달러의 주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 보유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래서 스페이스 X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텐데 얘는 스페이스 X 관련 지분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코스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코스타도 스페이스 X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 탐사 주도권도 이동을 하고요. 또 민간 우주기업 중심으로 돈의 흐름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핵심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주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반도체 종목이 어저께 많이 떨어졌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이제 중요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종전과 관련된 뭔가 그 희망적인 뉴스가 나올 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계속 회견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막 폭락을 하다가 어저께 되게 안 좋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룸버그가 두 반도체 종목,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내놨습니다. 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어제도 삼성전자가 거의 6%, SK하이닉스가 7% 이상 좀 급락했었죠. 상당히 좀 이란 전쟁 때문에 3월 동안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한 달간 두 기업의 주가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예. 어제 종가 기준, 그러니까 어제 종가면은 완벽하게 3월 한 달은 아니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1개월 수익률을 갖다 살펴본다면 SK하이닉스가 12%, 삼성전자가 거의 8.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루 차이로 한 달 정도 수익률을 갖다 살펴본다면 두 종목 모두 2008년 이후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3월 한 달 동안 사실은 뭐 전세 증시가 안 좋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폭이 2008년 이후면 어떤 게 있습니까? 코로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월간으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제일 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두 종목에 대한 평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종목에 대한 기대가 또 크다. 결국은 두 종목에 대한 전쟁이 만약 6개월 이상, 뭐 이번에 블룸버그 보도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전쟁이 만약 6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고유가가 이제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동시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GDP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악순환이 생기는데 만약에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하고 제 생각은 한 4월 달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가도 내려가고 그랬을 때는 저평가된 종목을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저평가된 두 종목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매력이 주목이 되고 그러면 주가가 다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GDP가 내려갔을 때 경기가 침체됐을 때 메모리 수요가 줄지 않았겠는가. 메모리가 줄고 동시에 그 6개 빅테크들의 KPX가 혹시라도 그들도 여력이 없어서 KPX가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4월 한 달 동안에 4월 말에 최대한 이렇게 전쟁이 끝난다면 이런 우려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두 종목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빅테크들의 메모리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전쟁 이전으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두 종목에 대해서 저평가된 것을 시장에 주목하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블룸버그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가치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했다고요? 근거가 뭘까요? 예. 그 두 종목의 기업 가치가 저평가했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평균 PR이 이제 18배이다. 평균 18배보다 더 많은 종목도 많이 있죠.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4.4배 불과하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노무라 증권, 이번 주 월요일인가 노무라 증권에 이제 보고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내년도 영업일 끌어온다면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로는 내년에 SK하이닉스의 PR은 2.2배에 불과합니다. 지금 더 낮아졌겠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반영했을 때 같은 반도체 종목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의 PER이 18배인데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일 기준으로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4.4배 불과하니까 이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 블룸버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또 이제 이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에 테슬라랑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요? 예, 그 점이 참 눈에 띄는 대목인데 블룸버그가 이제 준비한 차트를 본다면 SK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야 2배 레버리지 어디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2배 레버리지에 올해부터 블룸버그가 보도했던 이날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기준을 살펴본다면 약 16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 반면에 삼성전자 역시 이제 800만 달러, 그 다음에 테슬라랑 마이크로소프트에 유입된 자금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결국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다 바라보는 SK하이닉스의 그 주가 상승을 바라보는 ETF가 그 정도 투자가 많이 됐고 고스란히 해당 투자된 자금 이건 단일 종목 ETF이기 때문에 이 단일 종목 ETF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됩니다.
다만 야 그거 우리나라 개인 자금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 레버리지 ETF를 갖다 원해서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다 홍콩에다가 자금을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온 것은 분명히 있다 보는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많은 강력한 ETF가 들어섰다는 것은 그만큼 SK하이닉스의 수급도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급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SK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강력하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뭐 실제로 PER 흐름으로 봐도 외인들이 유독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가 좀 보인다고요. 예, 이런 어떤 주가의 어떤 출렁거림과 수급을 봤을 때 또 하나 의문점이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역대로 202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외국인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매도가 SK하이닉스가 보다 삼성전자 매도가 2배 정도 많은데 왜 그렇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가라고 살펴본다면 PER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PER 차트를 본다면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주요 종목, 예컨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 그다음에 TSMC에 대한 PER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그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니, SK하이닉스 저평가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PER 격차가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외국인들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냐?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희석이 됐다. 과거에는 한국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삼성전자였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그 PER 그 지표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역대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선호하냐? H뱅 경쟁력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다. 같은 디램, 레가시 디램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똑같지만 핵심으로 볼 수 있는 H뱅만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경쟁이 우월하다는 것이 PER 격차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수급을 바라본다면 SK하이닉스가 올해 ADR 상장을 갖다 가시화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 점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ADR 상장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왕 투자할 거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BM 시장에서의 이 경쟁 우위가 PER 측면에서의 매력도까지 끌어올린 SK하이닉스네요. 이 이란 전쟁이 좀 진정이 된다면 SK하이닉스 중심의 우리 시장 코스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어디서 가져오셨나요? UPI가 통신사인데 UPI 통신사가 삼성중공업이 네. 미국에서 해군 건조화에 참여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K 조선방산 확대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미국 해군 사업이요. 카타르 LNG 사업에 이어서 상당히 좀 우리 조선업에 훈풍을 불어넣을 만한 재료잖아요. 관련된 이슈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조선업의 주가를 바라본다면 고난의 행군에 고난의 행군을 거듭하다가 카타르에서 야 이제 진짜 예상된 대로 카타르가 대규모 LNG를 발주하면서 조선 3사의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턴어라운드 한 것이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이 마지막까지 이제 재무제표가 그 적재 석재로 바뀐 것이 삼성중공업입니다. 빅3 중에서. 그랬던 삼성중공업이 카타르발 LNG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엄청난 주가가 이제 부양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 너네 조선업이 강하니까 우리 조선업 자국의 미국 조선업을 갖다가 부흥시키는데 도와줘. 그리고 미국 해군에 그 증강하는데 도와줘라고 구두로 얘기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다음에 HD그룹과 하나오션과 그다음 삼성중공업이 차례로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데 좀 더 이렇게 모멘텀이 상승했는데 다만 삼성중공업은 그에 발맞춰서 민첩하게 미국 본토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상승의 탄력폭이 다른 두 회사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이 미 해군의 건조 사업에 이번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 미 해군에서 불어온 훈풍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삼성중공업이 미국 해군 수주에 있어서 좀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게 이게 하나오션이랑은 다르게 방산 분야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참여를 한 걸 보니까 뭐 나름대로의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맞춰서 뭐 그거보다는 하나오션은 미리 이제 선전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필리존스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했으니까요. 필리존스 인수한 다음에 지금 하나 필리존스로 개칭을 했고 여기에 1위 기업을 할 수 있는 HD 그룹은 어떻게 했냐?
헌팅턴 잉글스라는 기업을 갖다가 민첩하게 이제 발맞춰서 협력을 확대하면서 MOU도 체결하고 그리고 또 하나 MRO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자격증도 사실은 HD그룹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HD그룹도 하나오션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본토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은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미 해군의 건조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도 뒤늦게라도 미 해군에서 일으키는 막대한 수주를 갖다 참여할 수 있는 훈풍을 맞을 수 있는 여력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 삼성중공업은 하나오션과 HD그룹이 없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FLNG. LNG의 F가 무엇이냐? 플로팅입니다. 이 플로팅이 뭐냐면 해양에서 LNG를 갖다 식수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해양 LNG 액화하는 대규모 그 선박입니다. 대규모 선박을 과거에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도 했었는데 물론 그때는 대우조선해양이겠죠. 했었는데 채사에 맞지 않던 이유로 지금 철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직 삼성중공업은 FLNG를 하고 있는데 이란 전쟁으로 지금 고유가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FLNG에 대한 채사선이 올라가고 FLNG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재 환율이 1,200원에 1,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 점도 사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중요한 어떤 수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이 LNG 수출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죠. 마찬가지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도크 문제도 사실 있잖아요. 이게 주문을 더 받고 싶어도 도크가 꽉 차 있어가지고 뭐 추가 수주를 못 받는다 이런 우려감도 있을 텐데요. 예. 이 도크 문제는 삼성중공업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를 갖다 아우르는 이슈인데 네. 그러니까 HD그룹이나 하나오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오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미국 본토로 진출하자. 그럼 도크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조선업이라는 거는 정말 후진의 그런 조선업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1년에 한 주에 한 척씩 건조할 때 그 하나오션의 미국 본토 필리존스는 1년에 한 척 건조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쟁력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낙후됐지만 투자를 해서 사실 바꾸겠다는 것이 하나오션의 입장이고 HD그룹은 다른 입장으로 이제 미국 본토에 진출했고 또 다른 입장이 무엇이냐?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를 이미 인수해서 거기서 다각도로 이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를 하고 있죠. 그다음 베트남 조선소도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지를 갖다가 두산그룹에서 이제 부지를 인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꽉 찬 도크를 갖다가 해외 조선소의 도크로 그 HD그룹을 확대했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갖다가 삼성중공업도 발빠르게 해외 조선소로 도크를 확대하면은 이제는 이제 LNG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넘쳐나는 수요를 갖다가 도크 확대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전체적으로 반도체만 슈퍼사이클인 것이 아니고 조선에도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왜? 선박의 노후 연령이 이제 다 됐고 선박 노후 연령이 다 됐고 두 번째는 그 친환경 선박을 갖다가 건조해야 된다는 것이 그 IMO의 이제 그 규제입니다. 친환경 선박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전형적인 황으로 움직이는 갖다가 그 배 대신에 이 친환경 선박, 예를 들면 친암모니아 같은 선박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 이제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슈퍼사이클이 전 세계 조선업에 불어닥쳤는데 우리나라 빅스에도 불어닥쳤는데 도크가 없었다. 이 도크를 해외로 이제 수주하면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마스카에만 너무 좀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좀 미국 본토를 공략을 해서 좀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으로 좀 선회를 해야겠네요. 예. 이 마스카가 좋은데 왜 마스카를 갖다 더 이상 강력하게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 왜 나오느냐?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지가 약화되고 지지율이 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중간 선거가 생기면 이제는 상원과 하원이 모두 이제 그 민주당으로 넘어갈 공세가 커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 무엇이냐?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출마할 수 없죠. 그러면 레임덕이 11월에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레임덕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마스카라는 그 완전 정파적인 용어 아닙니까? 마스카로 대제 그 깃발을 내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카 대신에 아예 미국 본토에서 우리가 조선소 인수해서 활동을 한다면 민주당에서 나빠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영업의 어떤 기치를 마스카 대신에 미국 본토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을 확대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이 모두 미국 본토에서 더 발빠르게 착륙을 한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일감도 해결되고 미국 본토에서 조선도 수주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구호죠. 좀 이런 당파적인 색채에서 벗어나서 이 K조선이 미국 본토에서 진출할 수 있는 저변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이 자세한 외신 투자 인사이트들 하나하나 파헤쳐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또 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아주 심신이 지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또 오늘이니까 또 한번 또 눈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한번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앞서 뭐 뉴욕 시장 상황은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어제 우리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국장도 어제와 같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겠다. 오늘 뉴욕 시장의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도 가져보면서 오늘 또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뭘 탑으로 오늘 가져올까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어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거는 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 이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통수 연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쪽이 아닌 거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만큼 우리가 충격이 컸던 건데요. 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알아서 지켜라. 에너지 원자재 위기 더 커졌다. 네, 제목이 사실상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의 핵심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좀 몇 가지로 쪼개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일단 이게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야, 우리 신경 안 쓸 거야.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뭐 니네들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 중요하게 생각하면 니네들이 해라. 왜 우리 돈 써가면서 하냐? 약간 좀 삐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죠.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유럽에서 그런 얘기들을 첫 번째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가에 대한 그 어떤 에너지 기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졌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그러니까 어제 저녁 오늘 새벽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 이란과 오만이 서로 손을 잡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톨게이트화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영해이기 때문에 공해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나라의 그 바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 말레이시아 쪽의 말라카 해협 같은데 이런 데가 대표적인 거죠. 뭐 수에즈나 뭐 이런 데가 있긴 한 파나마우나 이런 데도 돈을 받긴 합니다. 그거는 특정 국가의 그 이를테면 영토고 여기는 전혀 아닌데 그런데도 돈을 받겠다. 이 국제법 위반이죠. 근데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당장 이제 원유가 급한 아시아 국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배럴당 뭐 1달러가 됐든 얼마가 됐든 내더라도 우리는 원유를 안정적으로만 예전처럼 가져올 수 있다면 일부 비용 상승을 감수하고라도 그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27개 나라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대통령,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뭐 어제 우리나라를 방한했습니다만 들어오기 전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쪽 사정을 좀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란 쪽에 약간 좀 편을 드는 듯한 이란 쪽의 어떤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하는 듯한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이게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유가가 그만큼 오르는 거는 불가피하다. 이거를 이제 일단은 공식화하고 있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얘기, 좀 센 얘기가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이런 얘기. 이제 하르그 섬에 있는 이란 석유 수출의 거의 90%를 담당한 하르그 섬을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그래서 이란이 수출을 못하게 막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이란 전쟁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사실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출, 그러니까 원유 어떤 그 트레이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만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더 하긴 할 텐데 그만큼 이제 원래 들어가던 양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저래 유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거. 또 하나 얘기는 한국 전쟁은 3년 걸렸다. 이거는 좀 허세 같긴 한데요. 어쨌든 2, 3주까지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년 얘기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편을 많이 든 얘기가 아닌가.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니셔티브를 확실하게 쥐기 위해서는 이란을 완전히 좀 밟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완전히 박살을 내서 이란이 일종의 한 독립 국가로서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어떤 힘을 아예 못 쓰도록 만들어 놓겠다는 심산인 것 같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사실 다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글로벌 경제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얘기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4%, 코스닥 5%의 급락을 또 가져왔던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뉴욕 시장은 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WTI가 $110를 넘어선 거에 비해서 시장이 저 정도로 됐다는 얘기는 일단 이란 전쟁의 어떤 그런 시장의 영향력은 그만큼 어떤 비중이 줄어들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럼 시장은 이제 다른 거, 그 다음 거, 넥스트를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어쨌든 물론 내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시간은 토요일 날 새벽에 마감이 될 이제 내일 뉴욕 시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만약 내일도 나타나준다 그러면 일단 이란 전쟁의 시장 영향은 어쨌든 한 고비를 넘겨가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관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좀 두 번째 얘기로 바로 가보죠. 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코스피의 이 변동성이 심해지고 당연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시장에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치고 빠지는 이런 단타 매매가 더 심해졌다. 이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지난달 코스피의 하루 평균 절대 등락률이 3.6%인데요. 이게 1월 달이나 2월 달에 비해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배, 2월 달에 비해서는 거의 한 50% 이상 등락률이 늘었습니다. 높아졌다는 얘기는 결국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뿐만이 아니라 ETF 시장에서도 이 변동성이 좀 커져서요. 레버리지 ETF의 월 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나옵니다만 2월 달에 4조 원대였던 게 3월 달에는 4조 4천억 대로 좀 더 늘었죠. 인버스 같은 경우도 역시 더 늘어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거래 대금이 68%나 이렇게 폭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저거는 절대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빠르고 스마트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봤을 때 저거는 일종의 해치성 물량도 상당히 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인버스나 레버리지의 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그냥 몽땅 몰아 넣는 그런 식의 투자는 드문 거고 그중에 일부를 레버리지나 인버스라는 상품에 활용을 하면서 해지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사실 투자 기술이 되게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일부 뭐 몰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후자 전자 쪽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어떤 해지 수단을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라는 점에 좀 더 무게를 시장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석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아직도 불안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추세는 더 나타날 가능성이 뭐 높을 거고 4월에 가서는 첫날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정을 찾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건 맞는데 어제 그러니까 둘째 날 어제 장이 또 이렇게 급락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4월 달도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현재로서는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방산 얘기인데요. 이 기사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 전쟁이 한국 방산업계에는 이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됐다. 좋은 쪽으로 그 얘기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건 여기서도 이제 천궁2를 가지고 사례를 좀 들어서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궁2가 96%뭐 이렇게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가 공식적으로 뭐 정부 발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천궁2가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라는 거. 게다가 미국 미사일은 지금 주문하면 언제 올지 솔직히 모르는데 게다가 미국도 이미 재고가 엄청나게 소진됐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발주하는 남의 나라가 원하는 그 계약 기간에 미사일을 갖다 맞춰주기가 어렵죠. 자기네 그 재고부터 채워야 되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국은 뭐 지금 있는 물건을 재고가 뭐 소진되고 이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의 이 세 번째 부대가 배치가 됐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했을 때 굉장히 한국의 방산 산업에 갖고 있는 경쟁력은 굉장히 이번에 검증이 됐다라는 이 측면을 뉴욕타임스가 하고 있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기사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결론은 근데 미국 방산업계가 세계 최강이죠. 미국 방산업계가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온타임 온버짓 또는 뭐 그런 어떤 상당히 그 가성비 높은 성능 이런 것들을 아직은 좀 약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방산업계한테 하는 얘기죠. 너네 이렇게 계속 한국 무시하다가 나중에 먹힌다라는 뉘앙스의 결론을 뉴욕타임스 기사가 좀 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전 세계 방산업계 1위가 되기는 어렵죠. 근데 미국 방산업계가 만만치 않을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국 방산업계가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산 쪽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사는요, 약간 홍보성 기사입니다. 이데일리의 파미데일리라고 하는 이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3,000당 제약을 시리즈로 좀 기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봤던 기사는 이제 시리즈의 1, 2에서 두 번째 이제 기사 내용이 되겠고요. 기사 내용 쭉 보시면 되고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금양이라는 잘 아시는 2차 전지 회사 지금 뭐 거의 뭐 상패 직전에 가 있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 이 회사랑 이제 비교를 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네, 3,000당 제약에 소환된 셀리버리 금양 과거에 3,000당 제약의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과 비슷한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그 급등을 할 때 그 주가 급등의 배경이 숫자가 아니라 내러티브였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한 내용들. 그다음에 핵심이 저 SPAS라고 하는 저 기술인데 저 기술의 어떤 검증 문제 등등등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이 시리즈물의 두 번째 기사의 결론은 그겁니다. 3,000당 제약이 만약에 긍정적인 쪽이 아닌 부정적인 쪽으로 만약에 어떤 이런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시장에 미칠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 문제다. 요게 이제 이번 두 번째 기사의 결론이고요. 이제 3G니까 3, 4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3,000당 제약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 속에서 중동 리스크는 커지고요. 미중 패권 경쟁은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지정학 리스크 변수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읽어봐야 할지 중국 과학기술연구회 회장 이철 박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행보가 정말 예측도 어렵고 해석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번에 뭐 중동에서 조기 이탈을 시사하면서 에너지 부담을 각국에 넘기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뭐 기존 전략과도 맞지 않는 전쟁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집권했던 1기에 보면 네. 집권 말기에 진보적 가치 전략이라는 군사 전략을 승인한 적이 있고요. 네. 그때 지속 가능한 군대 전략이라는 것도 본인이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그 행정부 들어서서 국가 전략, 안보 전략도 발표를 했고 또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 전략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네 가지 전략 모두가 중동 지역에서 미군은 축소 내지는 철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시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뭐 그렇다면 이번 전쟁이 뭐 전략적이었다기보다 좀 즉흥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고 뭔가 단기적인 변화에서 네. 왔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이후에 대응도 좀 불확실한 상황인 게 맞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교 전략에서 항상 네. 얘기하는 게 외교 전략이라는 건 항상 이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도 있고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야 된다. 네. 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양쪽이 모두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역시 잘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한편 이 파병에 미온적인 우리 한국을 향해서 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네. 뭐 방위비 압박을 넘어서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가능성까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그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전작권 같은 건 뭐 얼마든지 환수를 해 오겠다는 입장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이 한반도 방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중 전략 그 배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위협 카드로 쓰기보다는 어떤 의미로는 중국이나 한국 쪽이 오히려 카드로 쓸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중국은 환영을 하고 있지만 미 군부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미 군부 입장에서 보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반대할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사이에 남쪽으로는 대만이 있고 북쪽으로는 한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방어를 이 두 나라가 먼저 앞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가 하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중국과 직접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하게 될 것이고 또 미 군부의 입장에서는 네. 태평양에 대한 그 전략 거점을 너무나 크고 중요한 걸 잃게 되는 거라서 네. 도저히 그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렇다면 뭐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좀 낮은 시나리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그 공포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담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비상이 걸렸는데 네. 중국은 이걸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한 네.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정말로 진지하게 출발한 게 2000년부터입니다. 그러면 뭐 25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전략적으로 조치를 해왔고 사실은 전기 자동차도 그런 맥락에서 개발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석탄. 네. 그런데 석탄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석탄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네. 석유를 지금 한 18% 정도를 쓰는데 이중 자국에서도 석유가 나기 때문에 수입해 오는 거를 친다면은
약 12% 정도. 네. 근데 그 12% 정도에서 그 1% 남짓은 비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럼 10에서 11% 정도가 되는데 이중 중동 지역에서 가져오는 거는 한 4%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4%가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네. 일단 이란이 중국으로 가는 석유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잘 보호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대략 한 3% 정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변동폭이라면 조금 괴롭긴 해도 큰 충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중국은 이미 좀 장기간 준비된 에너지 전략으로 대응 전략을 좀 갖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네. 중국은 전기 자동차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 자동차에 에너지 공급하는 게 전력인데 발전을 거의 석탄으로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 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냐면 기름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네. 전기 자동차를 쓰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난 문제가 없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고 역시 전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더더욱 약진 앞으로 할 가능성조차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석유에 의존하기가 어렵구나라는 네. 인식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죠. 뭐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뭐 비아디도 그렇지만 샤오미에서 새로 출시하는 SUV도 상당히 좋다고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샤오미에서 개발한 SU7 같은 네. 거는 원래부터 놀이기를 가장 탑 클래스의 그 유럽산, 미국산 자동차를 네, 노리고 네.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소라기보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그 중국 내 사생 팬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받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네. 뭐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전략인지 아니면 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둘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 돈을 받겠다고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위안화? 그러게요. 뭐 이런 이야기가 네네. 되는데요. 그 위안화 얘기가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이유는 위안화 패권, 뭐 달러 패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눈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없고요. 예,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가 국제적인 그 기축 통화로 많이 사용되면 곤란합니다. 중국이. 그런가요? 예, 거꾸로 그렇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달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페트로 달러를 마치 특허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달러가 순환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가야 됩니다. 네. 위안화가 그걸 대체하려면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뭐 좀 제한적인 수준에서 활용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중국도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세안 국가와 1대1로 연변 정도, 그 정도에서는 위안화가 이제 주축이 되기를 희망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같이 했던 이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같은 것이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결국 구조적으로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뭐 암호화폐 결제를 포함한 시도는 또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정말로 순수하게 네. 돈을 받고 싶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비율이 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뭐 유류 할증료 관련해서도 요즘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항공사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딜레마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중국은 또 연휴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중국의 연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중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중국을 그러셨군요. 갔다가 네. 사실 그 길거리 그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라는 게 뭐 3, 4일 뭐 이런 것인데
중국의 양대 명절, 네. 춘절과 국경절 이 두 명절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뭐 유가 상승이 오히려 뭐 디플레이션 탈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던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돼서 골치가 아팠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이제 오르는 거죠. 네, 네. 예,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 진작, 경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히려 이제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진작, 뭐 경기 진작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참 또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가 됐는데 네. 뭐 언제쯤 다시 열릴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양국이 뭐 각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이 연기가 될 때 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얘기는 5월 중순쯤이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그 프레셔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가할 카드가 없는 네. 압박할 카드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중국 쪽은 미국 쪽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해야만 할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없어졌고, 네. 그래서 이 그 정상회담이 정말 일정대로 진행이 될지, 네. 만일 진행돼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달 말 정도까지는 이란 전쟁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돼야 그래야 중국에 대한 전략과 레버리지 카드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트럼프가 4월 내에 전쟁을 정리해야 5월에 좀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번에 재개가 된다면 결국 좀 서로 어떤 카드를 주고받는 협상이 될지 궁금한데 핵심 포인트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도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열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양안 관계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그 반대 대가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많이 주는 그런 선물을 안겨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해서 내가 이렇게 또 많은 걸 얻어왔다고 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여쭤보면 양안 문제가 협상에서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그 대만 쪽에서 좀 큰 변화가 있어서 이 양안 관계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죠? 지금 대만의 국민당의 새로 그 당 대표가 된 정리원 네. 당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방문이 확정이 됐다는 건 네. 대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합의도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그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9.2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옛날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나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국민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만일 국민당이 이것을 꺼내고 그러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그렇군요. 그걸 위해서라면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할 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트럼프가 자랑할 만한 경제 성과라는 부분은 혹시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중국 쪽에서 미국에서 사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것들, 정부가 약속하면 되는 것들 네. 그런 게 될 텐데요. 과거에 보면 항상 그래서 뭐 보잉 여객기 뭐 100대, 200대 사준다라든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괴로워하고 있는 대두를 뭐 1억 불, 10억 불 사준다거나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큰 선물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겠네요. 네네. 뭐 최근에 지정학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시장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뭐 이런 장세에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저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 조언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에는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좁혀서 보면 더 안 보인다. 장기적으로 넓혀서 보면 네. 그러니까 세계 지정학이 어떻게 하고 미중 관계가 어떻게 하고 그런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고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큰 맥락에서 추측해 보시면 오늘의 판단을 하실 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단기 변동성보다는 좀 장기 방향성에 맞춘 투자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거시적인 추세선을 따라가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이는데 뭐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 혹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00년 후에 통일될 것 같으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중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종교적인 차이에서 왔잖아요. 네. 지난 2000년 동안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년 지나면 해결될까? 잘 쉽지 안 않을 것 떠오르면 같네요. 네. 그러면 중동 문제는 잘 안 풀린다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 양안 관계 같은 거는 지금 중국 쪽에서는 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단기 변수들을 좀 크게 흔들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큰 흐름을 읽는 시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짚어본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어떤 방향을 좀 봐야 할지 이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오늘 금요일 개장 기다리시는 마음 좀 다소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리마다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봄 기운 만끽하시는 금요일 그리고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